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르리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멸망 이전의 샹그릴라라는 소설책입니다. 한 달 뒤에 소옥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인류가 멸망한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전해져요. 그 절망적이고 혼란의 상황에서 각기 다른 4명의 캐릭터가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희망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사라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소설처럼 한 달 뒤에 우리 모두가 정말 사라진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의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이야기의 중간 부분이에요. 일부만 읽어드리는 거니까 들으시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 연휴인데요.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 지인분들과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숙면하세요. 에나 시즈카, 40살. 세상은 죽은 사람과 이제 곧 죽을 사람 두 종류로 나뉜다. 하지만 한 달 뒤에는 모두 평등하게 무덤 속이다. 아니, 무덤조차 없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이다. 유키가 반 친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호지모리가 도쿄에 가겠다면 나도 따라갈 거야. 안 돼. 애나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데리러 오셨잖아. 아버지... 유키는 뭐라 말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야 그렇겠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던 아버지가 사실은 살아있었고 현명하고 다정하고 성실하고 품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앞쪽에서 걸어오면 저도 모르게 피할 정도로 험상궂은 데다가 나라차기로 등장했으니까. 그런 아버지인 신지는 병원 로비 소파에서 정신을 잃고 골아 떨어졌다. 밤새 이동한 몸으로 파강교 간부와 사투를 벌였으니 아무리 망난이라도 기력이 다한 것 같았다. 나는 신지 옆에 앉아서 앞으로 어쩌나 고민했다. 수상이 회견을 한 나흘 전 세상은 뒤집어졌고 내가 인생을 걸고 차곡차곡 쌓아올린 것들은 전부 무의미해졌다. 오랫동안 일한 회사는 멋대로 휴업했고 퇴직금은 고등어 통조림으로 바뀌었으며 아들은 하마터면 동급생을 죽일 뻔했고 그것도 모자라 동급생에게 죽을 뻔했다. 내 앞에 나타난 18년 전에 헤어진 남자는 나약한 팔 하나로 지켜온 소박한 보금자리의 대문을 박살내고 강간하려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다. 어쨌거나 인류 멸망급 소옥성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 죽을 팔자다. 멍하니 있는데 유키와 유키에가 다가왔다. 어떻게 할지 정했어? 호지모리도 우리하고 함께 히로시마로 돌아갈 거야. 그거 다행이네. 라이브는 괜찮은 거니? 이런 상황에선 하지도 않을 테고 원래 제 목적은 라이브가 아니었어요. 유키에가 눈길을 떨어뜨리기에 더 묻지는 않았다. 누구나 말하기 싫은 비밀이 한두 가지 있다. 유키가 유키에를 염려하듯 바라봤다. 어쭈, 여자 걱정을 다 하네. 흐뭇하게 관찰하는데 유키가 이쪽을 쳐다보았다.
왜 실실 웃는 거야? 그냥. 더 실실거리자 유키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피했다. 좋아하는 여자의 앞이라고 폼잡기는. 용케 저만큼이나 자랐구나. 나는 유키를 낳았을 때를 떠올렸다. 중학생 때 선배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했을 때보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신지와 싸웠을 때보다도 출산은 처참했다. 유키는 나를 죽일 기세로 이 세상에 태어나려 했다. 나는 이렇게 죽을까 보냐 하고 버텼다. 도중에 몇 번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조산사는 순조롭다고 다독였다. 이게 순조롭다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태어난 개구리처럼 눈꺼풀이 부어오른 유키를 봤을 때 이렇게 흐물흐물 연약한 생물이 나를 죽이려 들었던 건가 싶어 힘이 쭉 빠졌다. 어딘지 모를 장소로부터 유키를 이쪽 세상으로 불러냈을 때 나는 이미 목숨을 한 번 걸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일 수 있으리라. 도리를 모르는 짐승처럼 맹렬한 환희에 겨워서 유키의 축축한 작은 머리에 뺨을 맞댔다. 물장사는 그만두고 나지않은 일을 구했지만 고등학교를 중퇴한 내 벌이는 시원찮았다. 유키를 데리고 슈퍼에 가서 가격표를 노려보는 내 옆에서 남편과 함께 온 여자가 할인 대상이 아닌 고기팩에 손을 뻗는다. 그것을 무심코 부러워한 적이 몇 번이나 있다. 그럴 때 신지를 떠올리는 것이 싫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찾아왔다. 나는 신지를 좋아했고 얻어맞아도 되받아칠 수 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작고 보드라운데 신지의 강철 같은 주먹에 맞기라도 한다면 한 방에 저승길이다. 도저히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데 사소한 일로 신지와 다투었다. 평소 같으면 주저없이 반격했겠지만 나는 무조건 배만 감싸느라 그대로 맞고 걷어차였다. 부어올라 반쯤 가려진 시야에 비친 신지의 귀신 같은 형상을 보면서 이래서야 아이를 키우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어째서 똑바로 살아갈 수 없는 걸까? 나는 부모에게 맞으며 자랐다. 신지도 그랬다. 거북이처럼 손발을 모으고 몸을 웅크린 채로 어째서 맞는지도 모르는 채로 잘못했다고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던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으리라. 그 고통을 아는데 어째서 신지는 자기가 혐오하는 부모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걸까? 아이는 앞으로 지을 신축 저택이나 다름없다. 나와 신지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하나에 폭력이라는 이름의 상처가 수도 없이 박혀있다. 집이 완성됐을 때는 이미 그 부분만 도려내기란 불가능해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상처 입은 기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나와 신지, 고약한 동료들을 지탱하는 기둥은 약해서 뭔가 일이 터질 때마다 집 전체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신지가 주먹으로 올리는 둔탁한 타격음은 어렸을 때 잔뜩 상처 입은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였고 차라리 뚝 부러뜨려서 자신이라는 집을 통째로 부숴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지의 충동은 격렬했고 그것은 때때로 연인인 나를 향하기도 했다. 신지가 엄청난 멍청이라면 나는 멍청이였다. 같은 부류지만 조금 나은 만큼 신지보다도 신지의 전체를 볼 수 있었다. 이 녀석 괴롭구나, 쓸쓸하구나,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싶다. 해주고 싶은 일이 늘어날 때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나는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임신하지 않았다면 신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마음만큼이나 강한 결심으로 그토록 좋아한 남자의 아이를 반드시 낳고 싶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아이를 위해서 신지가 자기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달아난 곳에서 이따금 가슴이 술렁거릴 때가 있었다. 신지의 기척이다. 신지 안에서 폭력과 애정은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 그것을 느끼면 일을 하고 있었든 밥을 먹고 있었든 나는 유키를 품에 안고 달아났다. 직장도 집도 가재도구도 전부 내팽개쳤다. 그런 불안정한 생활이 오래도록 이어지던 어느 날, 장점이라고는 저렴한 월세뿐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깨달았다. 요즘 신지의 기척을 못 느꼈어. 신지에게서 달아나 2년 동안 집과 직장을 계속 옮겼다. 그런 불안한 나날과도 이별이다. 마침내 신지는 포기한 것이다. 앞으로는 안심하고 유키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째선지 눈물이 났다. 고작 2년 만에 신지는 나를 포기하고 말았다. 심장 위에 내 이름을 새겼으면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때도 함께하자고 했으면서 스스로 달아난 주제에 나는 엉뚱하게도 화가 났다. 빨래를 손에 들고 질질 울면서 아기 이불 위에서 잠든 유키를 보았다. 눈에 띄게 신지를 닮은 구석은 없다. 하지만 유키 안에는 틀림없이 신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유키를 키웠다. 낳기 전에는 건강하기만을 바랐고 무럭무럭 자란 뒤에는 현명하고 다정한 남자가 되기를 바랐고 몸집이 퉁퉁해졌을 때는 나도 신지도 말랐는데 누구를 닮았나 당황했지만 성격이 다정하니 그게 최고라고 만족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격분했다. 유키를 괴롭히는 놈들을 짓밟아주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몰아세울 생각도 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지금은 괴롭힘을 당하는 오리 새끼지만 어른이 되면 유키는 멋진 남자가 될 것이다. 두고 보라며 지켜보았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모든 것이 끝난다니. 신지를 버리고 유키의 성장만 바라보며 버텨왔던 내 삶의 18년은 어쩌면 좋은가. 신이 있다면 하다못해 튀어나오란 말이다. 여자의 일생을 전부 담은 혼신의 일격을 날려줄 테다. 스카. 불쑥 이름을 부르기에 돌아보았지만 신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내 이름? 신지를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는데 당시에는 그리 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소문은 자주 들었다. 또 매지카라가 사고를 쳤다는 무용담과 함께 선배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다들 한심해했다. 신지는 아껴주는 선배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준다. 그 선배 본인이 그 녀석은 바보라고 비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불쾌했다. 당신 조금은 성장했어? 40이라는 나이만큼 세월이 느껴지는 잠든 얼굴을 향해 물어보았다. 그날은 병원에서 나눠준 식사와 담요로 병원 로비에서 머물렀다. 신지는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다. 옛날부터 그랬다. 어쩌다 감기에 걸려도 약도 먹지 않고 계속 잠만 자면서 자기 안에 있는 힘만으로 회복했다. 들개 같은 남자였다. 이튿날 점심, 겨우 유키가 치료받을 차례가 되었다. 코도 부러지지 않았고 여기저기 멍은 들었지만 건강했다. 마침 신지도 깨어났기에 다 함께 히로시마로 돌아가자고 신지에게 말했다. 그럼 이동수단을 구해올게. 신지는 병원에서 나눠준 비스킷을 먹이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페트병의 생수를 단숨에 들이켜더니 훌쩍 병원에 나서서 1시간쯤 지나 벤치를 몰고 돌아왔다. 고전적인 낮은 차체에 창문은 짙은 썬팅, 위험한 놈들이 즐기는 사양이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달라고 하니까 주던데?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는 신지의 셔츠에는 새로운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실컷 자고 일어나 체력을 회복한 신지를 상대로 그놈들은 불쌍한 꼴을 당했을 것이다. 뭐 이런 차를 타는 놈이 선량한 시민일 리 없으니 그러려니 하자. 하지만 유키와 유키에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운이 좋았네. 자, 너희도 냉큼 타. 두 사람을 뒷좌석에 밀어넣고 나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배고프면 뒤에 있는 것 마음대로 먹어. 신지가 말했다. 뒷좌석에는 식료품이 가득 든 비닐봉투가 몇 개나 있었다. 어디서 구해온 거야? 슈퍼마켓 아저씨를 흠신. 백미러로 아이들이 얼어붙는 모습이 보였다. 두들겨 패고 차에 식량을 실어 가려는 놈들이 있기에 마침 잘 됐다 싶어 통째로 달라고 부탁했어. 사례 대신 얼굴하고 배를 살짝 쓰다듬어 줬더니 흔쾌히 주던데? 아이 교육에 나쁜 짓은 하지 마. 하려면 몰래 숨어서 해.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도 창고에서 고등어 통조림을 집어왔잖아. 저도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애나에게 식칼을 챙겨준 덕분에 살았거든요. 유키와 유키에가 끼어들자 신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너도 이제 늙었으니 조금은 자제해. 누가 할 소린데? 유키와 유키에가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신지가 운전하는 벤츠로 우리는 히로시마를 향해 출발했다. 아이들더러 식량을 확인하라고 하자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빵과 과자가 제법 있었다. 삼각김밥도 있는데 유통기한이 사흘이나 지났으니 못 먹겠지? 배탈이 나도 병원이 10,000원이니까 빵이 나을 것 같아. 그럼 이 멜론빵은 후지모리가 먹어.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초등학교 때 말했잖아. 그렇게 옛날 일을 용케 기억하고 있구나. 아, 미안. 그냥 저기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조수석에서 실실 웃었다. 좋아하는 감정이 훤히 보여서 재미있다. 유키, 아버지한테도 아무거나 좀 줘. 유키와 신지가 동시에 외마디 소리를 냈다. 차 안에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저기... 그럼 뭐가 좋아요? 볶음면빵. 신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나직하고 위협적이었다. 두 사람 다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 없어요. 크림빵하고 단팥빵하고 초코소라빵은 있어요. 그럼 크림빵. 신지의 목소리에는 고뇌가 묻어 있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유키, 아버지는 단 걸 못 먹어. 삼각김밥이나 줘. 유키는 허둥지둥 봉투 속을 뒤져서 이건 어떠냐며 매실 장아찌가 든 삼각김밥을 내밀었다. 신지는 말없이 받아들어 한 손으로 핸들을 쥔 채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저... 아저씨... 뒷좌석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신지의 뺨이 실룩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아저씨는 그렇지.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려했다. 아저씨는 정말 제 아저씨예요? 오호라, 나뿐만 아니라 신지에게도 확인하고 싶은 모양이다. 글쎄다. 하지만 신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뱃속에서 키워서 낳은 여자와 달리 검사라도 하지 않는 한 남자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더군다나 탄생의 순간도 성장의 과정도 전부 뛰어넘어 갑자기 상봉한 아버지와 아들. 나는 양쪽의 압박에 눌려 대답했다. 유키는 신지 아이가 틀림없어. 백미러 너머로 유키가 희미하게 뺨을 붉히는 모습이 보였다. 나 같은 게 아빠라니 안 됐구나. 잔뜩 얼굴을 찌푸린 신지의 속내는 민망함일까? 진심일까? 아마도 양쪽 다일이라. 길길이 날뛰는 모습과는 달리
신지는 몹시 자학적인 남자다. 자기를 멍청하고 주먹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애정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신지는 모른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신지, 유키는 그 맛을 알아. 내가 그럭저럭 먹였거든. 그렇구나. 역시 진짜구나. 유키는 쑥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살해당할 뻔했는데 날아차기로 구해준 데다가 병원에서는 사람들을 구하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망나니 같은 행동을 감안하더라도 유키의 마음속에서는 영웅 같은 이미지가 더 크리라. 애 낳는 좋겠다.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유키애가 부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 보니 네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연락은 했니? 집을 나온 첫째 날 밤에 한 번 통화했어요. 이런 시국이니 애타게 걱정하시겠네. 아니요, 별로. 목소리의 온도가 쓱 내려갔다. 백미러에 비친 유키에는 표정이 없었고 옆에서 유키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에나 시즈카, 40살. 세상은 죽은 사람과 이제 곧 죽을 사람 두 종류로 나뉜다. 하지만 한 달 뒤에는 모두 평등하게 무덤 속이다. 아니, 무덤조차 없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이다. 유키가 반 친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호지모리가 도쿄에 가겠다면 나도 따라갈 거야. 안 돼. 애나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데리러 오셨잖아. 아버지... 유키는 뭐라 말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야 그렇겠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던 아버지가 사실은 살아있었고 현명하고 다정하고 성실하고 품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앞쪽에서 걸어오면 저도 모르게 피할 정도로 험상궂은 데다가 날아차기로 등장했으니까. 그런 아버지인 신지는 병원 로비 소파에서 정신을 잃고 골아 떨어졌다. 밤새 이동한 몸으로 파강교 간부와 사투를 벌였으니 아무리 망난이라도 기력이 다한 것 같았다. 나는 신지 옆에 앉아서 앞으로 어쩌나 고민했다. 수상이 회견을 한 나흘 전, 세상은 뒤집어졌고 내가 인생을 걸고 차곡차곡 쌓아올린 것들은 전부 무의미해졌다. 오랫동안 일한 회사는 멋대로 휴업했고 퇴직금은 고등어 통조림으로 바뀌었으며 아들은 하마터면 동급생을 죽일 뻔했고 그것도 모자라 동급생에게 죽을 뻔했다. 내 앞에 나타난 18년 전에 헤어진 남자는 나약한 팔 하나로 지켜온 소박한 보금자리의 대문을 박살내고 강간하려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다. 어쨌거나 인류 멸망급 소옥성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 죽을 팔자다. 멍하니 있는데 유키와 유키에가 다가왔다. 어떻게 할지 정했어? 호지모리도 우리하고 함께 히로시마로 돌아갈 거야. 그거 다행이네. 라이브는 괜찮은 거니? 이런 상황에선 하지도 않을 테고 원래 제 목적은 라이브가 아니었어요. 유키에가 눈길을 떨어뜨리기에 더 묻지는 않았다. 누구나 말하기 싫은 비밀이 한두 가지 있다. 유키가 유키에를 염려하듯 바라봤다. 어쭈, 여자 걱정을 다 하네. 흐뭇하게 관찰하는데 유키가 이쪽을 쳐다보았다. 왜 실실 웃는 거야? 그냥.
더 실실거리자 유키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피했다. 좋아하는 여자의 앞이라고 폼잡기는. 용케 저만큼이나 자랐구나. 나는 유키를 낳았을 때를 떠올렸다. 중학생 때 선배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했을 때보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신지와 싸웠을 때보다도 출산은 처참했다. 유키는 나를 죽일 기세로 이 세상에 태어나려 했다. 나는 이렇게 죽을까 보냐 하고 버텼다. 도중에 몇 번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조산사는 순조롭다고 다독였다. 이게 순조롭다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태어난 개구리처럼 눈꺼풀이 부어오른 유키를 봤을 때 이렇게 흐물흐물 연약한 생물이 나를 죽이려 들었던 건가 싶어 힘이 쭉 빠졌다. 어딘지 모를 장소로부터 유키를 이쪽 세상으로 불러냈을 때 나는 이미 목숨을 한 번 걸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일 수 있으리라. 도리를 모르는 짐승처럼 맹렬한 환희에 겨워서 유키의 축축한 작은 머리에 뺨을 맞댔다. 물장사는 그만두고 낮에 하는 일을 구했지만 고등학교를 중퇴한 내 벌이는 시원찮았다. 유키를 데리고 슈퍼에 가서 가격표를 노려보는 내 옆에서 남편과 함께 온 여자가 할인 대상이 아닌 고기팩에 손을 뻗는다. 그것을 무심코 부러워한 적이 몇 번이나 있다. 그럴 때 신지를 떠올리는 것이 싫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찾아왔다. 나는 신지를 좋아했고 얻어맞아도 되받아칠 수 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작고 보드라운데 신지의 강철 같은 주먹에 맞기라도 한다면 한 방에 저승길이다. 도저히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데 사소한 일로 신지와 다투었다. 평소 같으면 주저없이 반격했겠지만 나는 무조건 배만 감싸느라 그대로 맞고 걷어차였다. 부어올라 반쯤 가려진 시야에 비친 신지의 귀신 같은 형상을 보면서 이래서야 아이를 키우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어째서 똑바로 살아갈 수 없는 걸까? 나는 부모에게 맞으며 자랐다. 신지도 그랬다. 거북이처럼 손발을 모으고 몸을 웅크린 채로 어째서 맞는지도 모르는 채로 잘못했다고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던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으리라. 그 고통을 아는데 어째서 신지는 자기가 혐오하는 부모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걸까? 아이는 앞으로 지을 신축 저택이나 다름없다. 나와 신지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하나에 폭력이라는 이름의 상처가 수도 없이 박혀있다. 집이 완성됐을 때는 이미 그 부분만 도려내기란 불가능해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상처 입은 기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나와 신지, 고약한 동료들을 지탱하는 기둥은 약해서 뭔가 일이 터질 때마다 집 전체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신지가 주먹으로 올리는 둔탁한 타격음은 어렸을 때 잔뜩 상처 입은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였고 차라리 뚝 부러뜨려서 자신이라는 집을 통째로 부숴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지의 충동은 격렬했고 그것은 때때로 연인인 나를 향하기도 했다. 신지가 엄청난 멍청이라면 나는 멍청이였다. 같은 부류지만 조금 나은 만큼 신지보다도 신지의 전체를 볼 수 있었다. 이 녀석 괴롭구나, 쓸쓸하구나,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싶다. 해주고 싶은 일이 늘어날 때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나는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임신하지 않았다면 신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마음만큼이나 강한 결심으로
그토록 좋아한 남자의 아이를 반드시 낳고 싶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아이를 위해서 신지가 자기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달하는 곳에서 이따금 가슴이 술렁거릴 때가 있었다. 신지의 기척이다. 신지 안에서 폭력과 애정은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 그것을 느끼면 일을 하고 있었든 밥을 먹고 있었든 나는 유키를 품에 안고 달아났다. 직장도 집도 가재도구도 전부 내팽개쳤다. 그런 불안정한 생활이 오래도록 이어지던 어느 날, 장점이라고는 저렴한 월세뿐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깨달았다. 요즘 신지의 기척을 못 느꼈어. 신지에게서 달아나 2년 동안 집과 직장을 계속 옮겼다. 그런 불안한 나날과도 이별이다. 마침내 신지는 포기한 것이다. 앞으로는 안심하고 유키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째선지 눈물이 났다. 고작 2년 만에 신지는 나를 포기하고 말았다. 심장 위에 내 이름을 새겼으면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때도 함께하자고 했으면서 스스로 달아난 주제에 나는 엉뚱하게도 화가 났다. 빨래를 손에 들고 질질 울면서 아기 이불 위에서 잠든 유키를 보았다. 눈에 띄게 신지를 닮은 구석은 없다. 하지만 유키 안에는 틀림없이 신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유키를 키웠다. 낳기 전에는 건강하기만을 바랐고 무럭무럭 자란 뒤에는 현명하고 다정한 남자가 되기를 바랐고 몸집이 퉁퉁해졌을 때는 나도 신지도 말랐는데 누구를 닮았나 당황했지만 성격이 다정하니 그게 최고라고 만족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격분했다. 유키를 괴롭히는 놈들을 짓밟아주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몰아세울 생각도 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지금은 괴롭힘을 당하는 오리 새끼지만 어른이 되면 유키는 멋진 남자가 될 것이다. 두고 보라며 지켜보았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모든 것이 끝난다니. 신지를 버리고 유키의 성장만 바라보며 버텨왔던 내 삶의 18년은 어쩌면 좋은가. 신이 있다면 하다못해 튀어나오란 말이다. 여자의 일생을 전부 담은 혼신의 일격을 날려줄 테다. 스카. 불속 이름을 부르기에 돌아보았지만 신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내 이름? 신지를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는데 당시에는 그리 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소문은 자주 들었다. 또 매지카라가 사고를 쳤다는 무용담과 함께 선배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다들 한심해했다. 신지는 아껴주는 선배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준다. 그 선배 본인이 그 녀석은 바보라고 비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불쾌했다. 당신 조금은 성장했어? 40이라는 나이만큼 세월이 느껴지는 잠든 얼굴을 향해 물어보았다. 그날은 병원에서 나눠준 식사와 담요로 병원 로비에서 머물렀다. 신지는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다. 옛날부터 그랬다. 어쩌다 감기에 걸려도 약도 먹지 않고 계속 잠만 자면서 자기 안에 있는 힘만으로 회복했다. 들개 같은 남자였다. 이튿날 점심, 겨우 유키가 치료받을 차례가 되었다. 코도 부러지지 않았고 여기저기 멍은 들었지만 건강했다. 마침 신지도 깨어났기에 다 함께 히로시마로 돌아가자고 신지에게 말했다. 그럼 이동수단을 구해올게. 신지는 병원에서 나눠준 비스킷을 먹이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페트병의 생수를 단숨에 들이켜더니 훌쩍 병원에 나서서 1시간쯤 지나 벤츠를 몰고 돌아왔다. 고전적인 낮은 차체에 창문은 짙은 썬팅, 위험한 놈들이 즐기는 사양이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달라고 하니까 주던데?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는 신지의 셔츠에는 새로운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실컷 자고 일어나 체력을 회복한 신지를 상대로 그놈들은 불쌍한 꼴을 당했을 것이다. 뭐 이런 차를 타는 놈이 선량한 시민일 리 없으니 그러려니 하자. 하지만 유키와 유키에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운이 좋았네. 자, 너희도 냉큼 타. 두 사람을 뒷좌석에 밀어넣고 나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배고프면 뒤에 있는 것 마음대로 먹어. 신지가 말했다. 뒷좌석에는 식료품이 가득 든 비닐봉투가 몇 개나 있었다. 어디서 구해온 거야? 슈퍼마켓 아저씨를 흠신. 백미러로 아이들이 얼어붙는 모습이 보였다. 두들겨 패고 차에 식량을 실어가려는 놈들이 있기에 마침 잘 됐다 싶어 통째로 달라고 부탁했어. 사례 대신 얼굴하고 배를 살짝 쓰다듬어 줬더니 흔쾌히 주던데? 아이 교육에 나쁜 짓은 하지 마. 하려면 몰래 숨어서 해.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도 창고에서 고등어 통조림을 집어왔잖아. 저도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애나에게 식칼을 챙겨준 덕분에 살았거든요. 유키와 유키에가 끼어들자 신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너도 이제 늙었으니 조금은 자제해. 누가 할 소린데? 유키와 유키에가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신지가 운전하는 벤츠로 우리는 히로시마를 향해 출발했다. 아이들더러 식량을 확인하라고 하자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빵과 과자가 제법 있었다. 삼각김밥도 있는데 유통기한이 사흘이나 지났으니 못 먹겠지? 배탈이 나도 병원이 10,000원이니까 빵이 나을 것 같아. 그럼 이 멜론빵은 후지모리가 먹어.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초등학교 때 말했잖아. 그렇게 옛날 일을 용케 기억하고 있구나. 아, 미안.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조수석에서 실실 웃었다. 좋아하는 감정이 훤히 보여서 재미있다. 유키, 아버지한테도 아무거나 좀 줘. 유키와 신지가 동시에 외마디 소리를 냈다. 차 안에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럼 뭐가 좋아요? 볶음면빵. 신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나직하고 위협적이었다. 두 사람 다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 없어요. 크림빵하고 단팥빵하고 초코소라빵은 있어요. 그럼 크림빵. 신지의 목소리에는 고뇌가 묻어 있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유키, 아버지는 단 걸 못 먹어. 삼각김밥이나 줘. 유키는 허둥지둥 봉투 속을 뒤져서 이건 어떠냐며 매실장아찌가 든 삼각김밥을 내밀었다. 신지는 말없이 받아들어 한 손으로 핸들을 쥔 채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저씨. 뒷좌석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신지의 뺨이 실룩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아저씨는 그렇지.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려했다. 아저씨는 정말 제 아저씨예요? 오호라, 나뿐만 아니라 신지에게도 확인하고 싶은 모양이다. 글쎄다. 하지만 신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뱃속에서 키워서 낳은 여자와 달리 검사라도 하지 않는 한 남자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더군다나 탄생의 순간도 성장의 과정도 전부 뛰어넘어 갑자기 상봉한 아버지와 아들. 나는 양쪽의 압박에 눌려 대답했다. 유키는 신지 아이가 틀림없어. 백미러 너머로 유키가 희미하게 뺨을 붉히는 모습이 보였다. 나 같은 게 아빠라니 안 됐구나. 잔뜩 얼굴을 찌푸린 신지의 속내는 민망함일까? 진심일까? 아마도 양쪽 다일이라. 개길이 날뛰는 모습과는 달리 신지는 몹시 자학적인 남자다.
자기를 멍청하고 주먹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애정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신지는 모른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신지, 유키는 그 맛을 알아. 내가 그럭저럭 먹였거든. 그렇구나. 역시 진짜구나. 유키는 쑥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살해당할 뻔했는데 날아차기로 구해준 데다가 병원에서는 사람들을 구하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망나니 같은 행동을 감안하더라도 유키의 마음속에서는 영웅 같은 이미지가 더 크리라. 애 낳는 좋겠다.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유키애가 부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 보니 네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연락은 했니? 집을 나온 첫째 날 밤에 한 번 통화했어요. 이런 시국이니 애타게 걱정하시겠네. 아니요, 별로. 목소리의 온도가 쓱 내려갔다. 백미러에 비친 유키에는 표정이 없었고 옆에서 유키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